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방사선 계측학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방사선 계수치의 통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방사선 계수치의 통계 처리의 일반적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계수치의 절대값과 상대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장 정확한 값에 근접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학습 목표는 계측치의 통계 처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평균치와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측치의 정확도, 정밀도 및 정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측치의 분포에 대한 이해 시간이 되겠고요. 방사선의 계측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수치의 측정할 때 배후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측치의 유의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학습 목표와 구체적 학습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사선 계수치의 통계 처리에서 방사, 붕괴는 의무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은 계측할 때 변동이 따르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을 통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연 방사선도 의무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계수치에 대한 자연 방사선을 감산할 때 통계 처리에 대한 기초적인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방사선은 2.4mS라고 그랬죠. 그것도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방사선 계측에 필요한 통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계수치의 통계 처리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차가 되겠고요. 평균치, 정규분포, 표준편차, 오차의 전반, 평균치형, 검출기의 통계 처리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어떤 양을 측정하는 경우 매 측정치는 반드시 일정하지 않고 여러모로 오차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는 시스테믹 오차, 그러니까 시스템 오차라고 하죠. 계통 오차라고도 합니다. 또한 임의 오차가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몰려있죠.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정밀도는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시스테믹 에러, 시스템 오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랜덤 에러, 즉 임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차를 공부하겠습니다. 물건의 길이를 자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 조건이나마 정비되면 그 오차는 적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적당한 실험 조건이나 측정기로부터 생기는 오차는 오차를 생기는 원인을 수정해서 그런 매우 적게 오차가 줄어들겠죠. 이것을 시스테믹 오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계측하는 경우 실험 중에서 전압변동, 시간적으로 불확실하고 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오차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랜덤 에러, 즉 임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계통 오차, 시스테믹 에러가 있고요. 여기는 랜덤 에러가 있네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나눠서 시스템 오차, 즉 계통 오차와 그 다음에 임의 오차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차를 공부하겠는데요. 코발트 60입니다. 원자번호 27번이죠. 코발트 60 감마선을 검출기로 계측하는 경우 선원에서 적당한 거리에 계수관을 놓고 1분간 계수값을 i에 계측했다고 했을 때 이때 얻은 계수치를 n1, n2, n3, ni라고 하면 이들의 값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오차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차의 원인은 방사선 핵종의 붕괴나 우주선과 같이 기타의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현상은 전혀 타의 현상과는 독립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통계적인 변동은 확률론으로서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후 계측치를 통계 처리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높은 계측치로서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신뢰도가 높은 계측값이라고 하면 측정 정도가 참값에 가까운 것으로 표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선이나 자연 방사선은 의무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통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값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mean value가 되겠는데요. 코발트 60 감마선을 검출기 i해로 측정했을 때 더해진 측정값을 n1, n2, n3, ni라고 하면 결국 이 횟수로 전체 값을 나누는 거죠. 합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에 대한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정규분포가 되겠네요. 지금 정규분포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규분포는 코발트 감마선을 어느 검출기로 i회 측정했을 때 n1부터 ni까지의 측정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무적인 오차에 의한 것이고요. 측정값에 대한 행축의 측정치의 최대와 최소값을 이렇게 최대와 최소값을 구분해 놨죠. 이것을 급수에 따라서 계급에 들어가는 도수를 따라서 도수 분포를 그려지는 것이죠. 이것을 정규 분포의 모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칼 프라이디치 가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가우스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은 P와 일어나지 확률 Q, 그래서 P 더하기 Q는 1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보시면 여기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에서 확률인데요. i회 시도해 보면 pi회는 전부 일어날 확률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i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회 일어날 확률은 i-1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IPQ, I-1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와 Q는 0.5가 되면 I의 크기에 여하에 불구하고 도수 분포가 바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I해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평균치 값을 중심으로 해서 한 좌우 대우칭할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포화성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마이너스 값을 갖기도 하지만 포화성 분포는 그러니까 이벤트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값을 갖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음수값을 포함하지만 연속적인 데이터 값을 갖지만 포화성 분포는 음수가 아닌 정수에서 결국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값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화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곡선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n 평균값은 곡선의 피끝 값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횡축은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값과 곡선의 면적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좌우 대칭값을 갖는다. 정규 분포의 곡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1시그마는 68%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시그마는 95, 그 다음에 3시그마는 99%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정규 분포 곡선에 있어서 그림에서 보시면 15의 4를 보시면 평균값과 편차값이 다른 정규 분포 곡선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그림 14의 4A를 보시면 평균치는 같지만 표준 편차가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크면 곡선은 평평해지죠. 그래서 표준 편차값이 작으면 폭이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이 평평한 경우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림 15의 4 B 그림을 보시면 평균값이 다르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를 표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영어로 스탠다드 디바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발트 60 감마선을 어떤 검출기로 i회 측정했을 때 보시면 이것이 바로 구하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이 n-는 평균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n1은 n1에서의 값, n2에서 값, 그 다음에 n3의 값, 그 다음에 i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트 값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표준 편차입니다. 개수값이 100 카운트였을 때 참값은 68% 확률로
90에서 110 카운트 사이이고 95% 확률에서는 정규 분포에 따라서 80에서 120 정도가 되겠네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의 계측의 통계 처리로 유효한 양은 퍼센트 표준 편차, 즉 상대 오차라고 합니다.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퍼센트 시그마라고 하죠. 이것을 퍼센트 표준 편차 혹은 상대 오차라고 합니다. n은 우리가 말하는 측정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에서 개수값이 크게 되면 퍼센트 시그마, 즉 상대 오차 혹은 퍼센트 표준 편차는 감소하고 측정 정도는 높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계측을 행할 때 1회 측정값으로 큰 카운트 수를 득하게 되면 측정 정도는 높게 되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와 관련된 퍼센트 표준 편차, 즉 상대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만 카운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퍼센트 표준 편차, 즉 상대 오차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이니까 결국 시그마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이고 그리고 개수값이 만이니까 만분의 100,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가 되겠네요. 그런데 100만 카운트를 얻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1000이 되겠죠. 결국 이 100만이라는 것은 1000의 제곱이 되니까요. 그래서 10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수값은 100만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0.1%가 되겠네요. GM 개수관의 개수값이 표준 편차가 50이었다. 그러면 개수값은 얼마일까요? 결국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00이 되겠네요. 앞에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50이었습니다. 그럼 개수값은 제곱을 하게 되니까 2500이 되겠네요.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시료를 1분간 측정해서 2500 카운트를 얻었을 때 이때 상대 오차는 우리가 상대 오차를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간이니까 CPM이 되겠네요. 그래서 CPM으로 했었을 때 2500이었을 때 얼마일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 퍼센트 시그마, 그러니까 상대 오차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n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 n값은 결국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2500이 되겠네요. 아까 표준 편차는 50이었죠. 그래서 50분의 2500 곱하기 100 하면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이번에도 2020년도 방사선사 국가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시료를 1분간 계측했을 때 만 카운트를 얻었을 때 표준 편차는 구하는 공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결국은 제곱값이니까 100이 되겠죠. 이번에도 국가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시료를 측정했을 때 1분간 CPM이 100이었습니다. 상대 오차는 결국은 이 100은 시료의 측정값이죠. 그래서 100분의 10이 되겠고 곱하기 100을 곱해주면 정답은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 오차, 즉 퍼센트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료를 10분 측정했습니다. 만 카운트를 얻었죠. 표준 편차는 결국은 100인데 10분이죠. 그러니까 10분이니까 100을 10으로 나누니까 정답은 10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오차의 전파가 되겠네요. 지금 A와 B의 두 개의 모집단이 있었을 때 그 평균값을 N1, N2, 표준 편차는 시그마1, 시그마2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모집단의 각각의 값들은 결국은 N3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값은 결국 N1과 N2의 합이 되겠고 시그마3, 즉 표준편차 3는 결국은 시그마1과 시그마2의 루트값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모집단을 가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집단의 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의 전파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식은 방사선 계측치가 N1, 시그마1, 백그라운드가 N2, 시그마2 있을 때 참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을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N이라는 말은 계측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모집단의 곱과 그 다음에 나눔을 나누는 그런 계산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균치형 검출기의 통계 처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왔던 것은 펄스 방식의 검출기에 대한 통계 처리였는데 적분형이나 그러니까 값을 쌓아가는 것이죠. 개수율형의 검출기의 통계 처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형 전리함의 경우 그러니까 값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전리함의 경우 일정의 시간 내에 전리에 의해서 생긴 전하를 모아서 측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방사선 계측했을 때 전하량이 모든 전하량이 Q고 그 다음에 방사선 입자 한 개당 생성되는 전하가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출기 안에서 상호작용의 입자 수는 결국은 전 전하량을 전하로 나눈 것이 되겠고요. 표준표자는 루트값을 수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걸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수하는 전리함의 경우 선량률이 일정의 방사선을 계측하여도 선량계의 순간 지시값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의 크기는 전리함에 있어서의 전위계의 입력저항 R과 여기서 R을 입력저항이라고 하시고요. 입력용량 캐퍼시터 전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상수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표준 편차는 결국은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류, I는 전류가 되겠고요. R은 저항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결국 표준표자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은 결국 루트값을 수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계측에서 측정값의 검정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계수치가 통계법칙에 의해서 분포되고 있는 것이 포화성 분포인지 정규 분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 측정값에서 나타난 요동과 통계적인 예측치, 포화성이냐 정규 분포냐 일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계측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결국 X제곱, X 스퀘어 시험으로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X반은 평균값이 되겠고요. XI는 I번째의 방사선 측정값이 되겠고 N은 측정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유도 F는 N-1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계측에서 측정값의 검정에서 측정값의 정상 범위는 0.1에서 0.9 혹은 0.05에서 0.9 범위를 볼 수가 있겠고요. 5회 이상이었을 때는 0.7에서 9.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상 범위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B값이 0.95보다 작으면 결국은 감도가 좋지 않아서 방사선 핵종 붕괴 확률적 요동과 계측의 무작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0.05보다 작다면 결국은 계측 시스템의 외적인 요인으로 분산이 가다함을 의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값에 대한 오차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측정값과 표준편차, 자연계수율, 시간, t, 그 다음에 자연계수율의 표준편차 시그마 B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B는 표준편차가 되겠고 B는 백그라운드가 되겠네요. 이건 자연계수율의 측정시간.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참고하시고요. 이 상대오차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정수와 표준편차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측정값의 예, 측정값의 곱, 측정값의 차, 합, 계수율 이런 내용들을 공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시정수와 표준편차, 그 다음에 상대오차 퍼센트,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사선 계수치의 통계 처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방사선 측정기의 전자회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